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장정수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선시대의 세 장군을 중심으로 역사 서술과 인물평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장군은 누구냐? 목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은 이름이 나와 있죠? 김응하, 김경서, 강옥립, 이렇게 세 사람의 인물, 행적과 평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이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역사 서술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심화 전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명청 교차, 이 시기에 그 분수령이 되는 전투를 1619년에 있었던 사루 전투로 꼽습니다. 이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후금군에게 대패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전세가 바뀌어가는, 명나라는 수세를 몰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국면인데요. 심화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명나라는 총 4갈래의 군대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주력 부대는 서로군하고 북로군이었고, 그 다음에 남로군이 있고 동로군, 동서남북이죠. 이 동로군에 조선군이 편입돼가지고 함께 출발을 했었다가 심화라는 곳과 와르카시 그리고 부차, 이 세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보시면 심화에서의 마지막 장계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조선군이 전멸한 장소는 후차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음력으로 3월 4일. 그런데 이걸 심화 전역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이때 도원수 강옥립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장계를 올린 곳이 심화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규모의 접전을 벌이면서, 푸차에선 전멸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당연히 보고를 못했겠죠. 전멸한 다음에 항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전투를 심화 전역이라고도 하고 푸차의 전역이라고도 하고, 무오년과 기민년이라고 해서 무오 전역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를 이해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먼저 이 전쟁은 1619년에 발발을 하지만 1618년 4월에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보다도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후금의 칸이었던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조선에 먼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명나라에 7가지의 뇌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다. 7종 뇌한이라고 했고, 그게 지금 만주실록에는 7대한, 7가지의 큰 원한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1618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만주실록이 나오지만 이미 그보다 1년 전에 후금이 조선에 보낸 편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누르하치의 요구는 뭐였느냐? 나는 이렇게 큰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명나라를 공격할 거니까 너희가 개입을 할 것 같은데 중립을 지켜달라. 다시 말해서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고 원한을 갚으려는 전쟁이기 때문에 조선 너희는 양해를 좀 해달라. 사실 이런 맥락으로 보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시기 조선하고 명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왜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파병해줬고요. 그 이후에 조선은 거기에 대한 보훈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을 미리 보냈겠죠. 그래서 조선은 이제 고민에 빠졌던 게 뭐였느냐? 이 군사 기밀이잖아요. 이거를 명나라에 보고를 할까 말까를 두고 한참 고민을 해요. 군사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이 마땅히 후금에서 이런 정보를 줬습니다 라고 알려줬으면 명나라도 좀 더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을 테고,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였을까요? 조선이 두려웠던 것은 명나라에서 이런 질문을 할까봐 였습니다. 너희는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면 조선은 후금에서 알려주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럼 명나라에서는 혹시 니네 둘이 짠 거 아니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결국 1618년 4월에 후금의 누르하치는 요동에 있는 무순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이제 이게 음력이죠. 윤 4월에 명의 요동 아문이 조선에 조병 요구를 했다라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이제 논쟁이 촉발된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명분과 실리의 어떤 중립외교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논쟁의 핵심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 일단 조병이라고 하는 것은 징병 개념이 아니라는 거에 먼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조선은 속국을 자처하면서도 외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병 내지 조병, 조라고 하는 게 조력이라는 뜻입니다. 조력, 군사를 내어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뜻이에요. 조선의 입장은 만약에 이런 지시가 내려올 거라면 이것은 황제의 칙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런 조병 요구를 한 주체가 바로 요동아문. 그러니까 요동아문이라고 하는 거는 요동 총병과 요동 순무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관찰사, 병마조도사급의 인물들이 조선 국왕한테 마치 명령을 내리듯이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게 명나라 황제의 칙서가 없으면 가지 않겠다. 사실 이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조선 내부에는 출병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619년 2월에 출병을 하게 되고요. 같은 해 3월에는 이제 전멸입니다. 전멸. 공식적인 집계가 10,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전사 집계가 10,000명이 넘고요. 생존 장병이 한 4,000명 됐는데 이들은 전원 투항을 했다. 자, 보시는 사진은 중간 충렬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4장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 보시면 파진대적이라고 했는데 진을 펼쳐서 적과 대치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조선군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후금군인데요. 여기 장수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장수가 바로 김응하라는 사람입니다. 자, 출병 논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싶겠지만 이게 명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나의 요구에 빨리 응하지를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명나라도 바보가 아니니까 조선이 후금과 내통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요동경략, 양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유재란 때 조선에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 경략을 막기 전에 요동 순무를 또 치러했던 인물이거든요. 아, 조선인들이 지금 또 이제 하기 싫으니까 지금 시간을 끌고 있구나 라는 걸 간파하고서 조선을 막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보면 칙서를 둘러싼 논의 과정인데 광해군과 비변사의 논리 차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때 요동경략 양호가 본인이 받은, 그러니까 조선 국왕에게 내려진 게 아니라 본인이 황제한테 받은 칙서를 딱 보여줬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고무조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조선을 고무하라. 그럼 이거는 황제의 뜻이 조선군까지 동원하라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 논쟁이 벌어졌던 거고, 광해군은 나를 수신자로 한 칙서가 아니면 무효하다라는 것이었고, 비변사에서는 어차피 이건 황제의 뜻이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칙서 내려오면 끝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11월에 병부를 통해서 황제의 칙서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출병 결정이 나요. 그래서 아래쪽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도료군 10,000명하고 방수군 20,000명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압록강을 건너서 오늘날의 만주 지역으로 들어가는 군대가 도료군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공백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당시 10,000명이면 엄청 큰 군대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팔도에서 병력을 모집해가지고 20,000명을 다시 추가적으로 평안도와 함경도 변경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은 양호지만 이때 조선군 내부에도 감군이라 그래서요, 명나라 장수가 후방에 배치돼가지고 이제 조선군을 이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동로군이라고 하는 군대는 명나라의 총병이었던 유정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가게 됩니다. 조금 독특한 거, 제가 요거를 마지막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양호라는 사람이 결국 출사표를 던지겠죠? 근데 그거 올리기 전에 출발해요. 이게 의미심장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 왜냐면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출발했다는 거는 조선에서 출발하는 군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는 겁니다. 북로군, 서로군, 남로군은 이틀 만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선군은 거리가 7, 8일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국이 되냐면 기습을 해야 되는데 조선군이 하도 가기 싫어하니까 이 유정이라는 사람이 관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압록강 건너에. 거기까지 굳이 내려와서 주둔하고 있다가 데려가요. 조선은 사실 되게 가기 싫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는 명나라 군대에 후미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난한 논쟁의 과정에서 얻어낸 유일한 성과가 뭐였냐면 독당 일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울 난자죠. 독당, 홀로 당해내다. 일면. 우리 조선군은 싸움을 너무 못해가지고요, 한 방면을 우리 혼자서는 담당을 못하니까 명나라 군대를 같이 가야 됩니다. 나중에 질 경우에 핑계 대려고 연출한 거예요. 우리 명나라 군대한테 끌려왔다. 출병 조선군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도원수가 강옥립이고 부원수가 김경서라는 사람이었어요. 표화군이라는 게 3,000명 정도 됐는데 이건 요즘으로 말하자면 지휘부, 직할대가 됩니다. 주력 부대는 10,000명인데 예하부대가 되겠죠. 중형, 좌형, 우형이라고 해서 각 부대는 약 3,300에서 3,4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총을 든 포수가 한 6,800명이었고 나머지 사수, 기병이 한 3,000명 이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연령병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 한 5,000명으로 구성된 전투근무 지원병력, 한마디로 군량 운송해주는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자, 전투의 경과입니다. 1619년 3월 2일에 행군하던 이 동로군, 그러니까 조명연합군이 심하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소규모의 접전을 벌이는데, 이때 뭐가 벌어지고 있었냐면 명군의 주력이었던 서로군하고 북로군이 후금의 주력 부대랑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조선군이 상대했던 부대는 조선군을 견제하기 위해 파견된 소규모 부대 한 10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때는 거의 비등비등한 사상자를 내면서 전투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3월 4일에 이제 막 진군을 해서 다시 갑니다. 와르카시라는 데서 패가던 명군이 먼저 전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군 딱 멈췄겠죠. 행군을 부차라는 들판에서 결진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좌영하고 우영, 그러니까 주력 부대 3개 중에서 2개는 전멸했고요. 그다음에 표하군들도 괴멸을 하고 중영하고 표하군 일부만 생존을 했다. 이게 나중에 투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좌영장 김응하라는 사람이 가장 앞에서 선두에서 적과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가장 중요하죠. 우영장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도 안 됐어요.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그다음에 생존 장병 한 4천여 명. 그다음에 일부 병력은 도주해서 귀국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 한 500명, 600명 오다가 나중에 점점 숫자 늘어나가지고 한 2,000명 돼요. 자, 이제 전투에서 패전하고 나서 조선이 당면한 과제가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후금의 역습에 대비해야겠죠? 우리도 참전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적이 된 거예요. 후금이 올 경우는 어떻게 막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죠. 도원수와 부원수라고 하는 고위 관료가 투항한 사실에 대해서 명나라에 어떻게 해명할 거냐. 이 2가지 문제에 직면을 한 겁니다. 좌영장 김응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605년에 묵과 급제했으니까 임진왜란 때는 활동이 없으셨을 테고, 삼수군수 한 다음에 사실 이 중간 관력은 잘 안 보이지만 함경북도 병마우후로 발탁이 된 시점이 한 10년이 안 돼서입니다. 함경북도 병마우후는 무슨 얘기냐면 병마절도사 바로 아래 부사령관이에요. 정삼품 당상관입니다. 굉장히 높죠. 급제하고 10년이 안 돼서 여기까지 갔다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촉망받는 무장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1618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선천군수, 그 당시에는 과조방장을 겸하고 있던 이 선천군수로 임명이 됐고요.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도료군의 좌영장이 돼서 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심화전투는 불참을 하고 부차전투에서는 선봉에 섰다. 무슨 얘기냐? 오늘날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데 교대전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대가 선봉을 앞뒤로 바꾸는 거예요. 심화전투 당시에는 후위대로서 가장 후미에서 행군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장에 참여를 못했었고, 그 다음에 3일에 쉬었다고 그랬죠. 그때 앞뒤를 바꿔서 이제 선봉으로 가다가 후금군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전개입니다. 그래서 푸차 전투에서 후금군의 기습을 받고 분전 끝에 전사했다. 그러니까 3월 2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나라의 최고 주력 부대였던 설어군과 북로군을 초토화시키고 거기 총병들 막 전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남로군은 싸우지 않고 돌아갔어요. 동로군에도 사실 물러나라는 지시를 내렸었어요. 동로군은 멀찌감치 있었다고. 닿지를 못한 겁니다. 그 사이에 서로군과 북로군을 괴멸시켰던 후금군의 주력 부대가 이동을 해서 이 동로군을 두드려 패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투 당시에 이 김응하는 아주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버드나무에 딱 기대가지고 활을 막 번갈아 쏘면서 화살이 닿으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치다가 후금군 기병이 뒤에서 이제 창으로 찔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웅적 모습으로 기억이 되면서 이 당시는 물론이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3번째 그림. 여기 보면 이 나무에 기대서 저기 화살 한 3대, 4대 맞았네요. 저 장군님이 김응하 장군님입니다. 이 김응하가 물론 영웅적인 항쟁을 하기도 했지만 김응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외교 정책상 아주 좋은 거리가 됩니다. 왜? 도원수 항복했잖아 라고 의심할 무렵에 이런 고위 장수가 전사했다라고 하는 걸 전면에 내세워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김응하의 분전과 죽음을 전면에 내세워서 혹시 후금과 밀통을 한 게 아니냐 사전에 라고 하는 명나라의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국가 차원의 조치를 계속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빨리 하냐면 이게 4월에 벌써 이루어지는 조치인데요. 초혼장, 뭔지 아시죠? 시체는 저쪽 만주에 있으니까 혼을 불러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친동생이었던 김응해라는 사람이 그 초혼장을 마치고 구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중요한 건데요. 명나라 장수들이 오가는 의주에다가 이 사람의 사당을 이미 5월 달에 세워줘요. 그리고 6월이 되면 벌써 뭘 해주냐면 사당에 충렬이라고 하는 사액을 조치를 합니다. 액자를 내려준 거죠. 충렬사 이렇게. 실제로 광해군 일기를 보시면 명나라 장수들이 오가는 길목에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 의심할 거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에다가 장렬한 전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는 거죠. 도망자들의 진술을 받아서 그걸 외교문서에 쫙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병조판서로 증직을 한다. 그래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문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교문서를 모아놓은 등록인데요.
좌영장 김응하는 후금군의 공격에 결연히 맞섰고 곁에 있는 버드나무에 의지하고 호상에 걸터 앉아서 3개의 큰 활을 번갈아 사용하며 적을 사살했는데 활 시위가 울릴 때마다 적들이 쓰러졌으며 뒤에서 적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뒤에도 계속해서 활을 당겼다. 나중에 적들에게 들으니 심화의 전투에서 조선 장수 가운데 버드나무에 의지해서 화살을 쏜 자가 있었는데 비할 데 없이 용맹했다. 이런 자가 여럿이 있었다면 우리들도 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의 역사서에 실제로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된 걸 가져왔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게 조선의 주본을 요약한 건데요. 본국의 두 원수는 산에 올라 진을 쳤습니다.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좌영장 김응하는 용맹스럽게 대적하였다. 곁에 있던 버드나무에 의지하여 등등등등 보시면 내용이 똑같죠. 마침 한 명의 적병이 뒤에서 달려들어가서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본국 좌영과 우영이 모두 복물되자, 즉 뒤집혔다는 뜻인데 전멸했다는 뜻이에요. 강홍림과 김경선은 원수된 자로서 적에게 뭐 항복 구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제 조선의 입장은 뭐냐? 이 강홍림하고 김경선을 욕해야 돼. 그래서 나의 결백을 입증해야 돼. 그와 동시에 김응하의 분전 사실을 막 선전을 해야 돼.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명요동도사에 보낸 자문, 그러니까 외교문서입니다. 수록된 내용인데 뭐 비슷비슷한 얘기인데요. 좌영장 김응하가 죽인 적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너무 부족해서 적들에게 남김없이 섬멸되고 말았습니다. 어김없이 원수는 이제 잡혀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된 추모 그리고 추서인데요. 1621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 후금군이 이제는 요양과 심양이라고 하는 이 요동 지역의 최대 명나라 거점을 연달아서 함락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력을 줬냐면 조선과 명나라가 왕래할 수 있는 육로가 끊겼어요. 근데 후금한테 가로막혀서 말 타고는 못 갑니다. 배 타고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명나라는 의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또 후금한테 붙는 게 아닐까라고 계속 의심을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명나라가 조선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압박함과 동시에 달래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조선 장수 81인, 이게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8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의 말을 보시면 김응하가 나란 일로 죽자 그 충렬에 대한 소문이 황제에게까지 알려져서 조서를 내려 표창하고 또 그의 처자에게 은을 하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9년, 그러니까 전쟁 직후, 그다음 1621년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이 김응하가 전사자의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은 나중에 이 김응하가 이순신과 비슷한 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명나라 황제로부터 요동백이라는 자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주 주요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요동백이라는 것을 실제로 받았다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들에게 직부전시를 허락했다. 왕 앞에 바로 나가서 시험 보는 거 얘기하죠. 본가에 월봉, 연금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21년에 바로 책까지 나와요. 이제 막 사당 세워줬죠. 증직해줬죠. 국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김응하라는 사람을 계속 띄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김응하의 충성과 의리는 중화와 이적들에게까지 뭐 알려졌다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모원이의 무비지라는 책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병서예요, 병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서를 종합해 놓은 병서인데 거기에 굳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선의 비장 김응하가 산에 의지해 군영을 세우고는 총을 쏘면서 대항하였는데 오랑캐들은 뭐 등등하였다. 김응하가 호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강홍립과 김경선은 항복했다 이게 또 꼭 나오죠. 벌써 뚜렷한 대비가 이루어지잖아요. 싸우다가 죽은 자, 적에게 투항한 자 이게 쭉 나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원이의 무비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인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진은 이렇게 배치하고 뭐 이런 거 나오는 책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 큰 맥락에서 보면 조선의 조총이 굉장히 셌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 얘기를 나오는 거죠. 정권의 향배와 무관한 충절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조 반정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서 광해군이 실각을 하고 인조가 집권을 했죠. 이제는 광해군이 아닌 인조가 이어서 김응하를 계속 편창을 해야 돼요. 왜냐면 명나라에 대해서 나의 반정은 반란이 아니라 의거다라는 걸 어필하려면 앞으로 나는 광해군보다 더 명나라한테 잘할 거야 를 어필해야겠죠. 그래서 김응하는 어떻게 보면 이때는 충절의 상징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정이라는 비상할 수단을 집권 인조정권은 전사자의 추서를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자신의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김응하는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충정을 상징하는 존재였을 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외교 정책상 전면에 내세워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조치들이 있었어요. 다 정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김응하의 고향이 철원인데요. 여기다 포충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처럼 똑같이 충무시효를 내리고요. 가장 높은 시효입니다. 무관한테 내려지는. 그 다음에 아까 충렬사를 의주에 세웠다고 했죠. 그게 병자호란때 불타요. 그래서 창성에 다시 건립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선천군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선천에도 사당을 또 세워요. 사액사단을. 그래서 거기는 의열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조위라고 하는 거, 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북도 우우를 했기 때문에 북도의 그 병마조도사가 머무는 행영이라고 하는 데가 종성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당을 세우고, 부조위라고 하는 것은 옮기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여튼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승지들을 계속 보내서 치제하고, 특히 임금님이 그 치제문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도승지를 보내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본가에 가서도 치제를 한다. 그 다음에 정려를 세워줘요. 시효 주고 증직 주지, 뭐 정려해주지, 사당 세워주지, 사액해주지. 사액사당이 5개예요. 그러니까 무관으로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요 배양 인물이 김응하인 것만 5군데다. 그리고 정조대에 이르면 1621년에 만들었던 충렬록을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한 중간 충렬록을 다시 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김응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들으면 이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충절의 상징이고요. 조선시대에는 김응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철원 생가 부근에 조성된 사당입니다. 자, 잠깐 참고로 보실게요. 광해군일기에 보면 강옥립, 김경서 등은 원수로서 적지에 깊이 들어가 당장 중국 장수와 함께 싸워서 죽지를 않고 항복을 애걸하고 적의 뜰에 무릎을 꿇었다. 김응하는 한낱 무관배인데도 전쟁에서 죽음을 아끼지 않았다. 그 외의 장사들은 모두 김응하의 죄인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김경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원수 김경서. 이 사람은 사실 더 유명한 사람이죠. 묵과 급제 진즉에 하셨고, 임진왜란 때 평양에 기이한 공로, 공적, 기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7품에서 2품을 띄신 분이에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는 게 가토 키요마사 같은 외군 장수들하고 막 독자적으로 교섭을 하질 않나?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이력도 보면 대단한데 충청도 병마전도사, 임진왜란 때는 경상 우도 병마전도사였고요. 호도대장, 정주목사, 반포첨사, 함경도 방어사, 길주목사, 북병사, 평안도 병마전도사 했고요. 다 했죠. 통제사 빼고 다 했고요. 그다음 1618년에는 이제 평안병사로 임명이 된 거예요. 부원수가 아니고 평안병사로 임명이 됐다. 먼저. 그 나중에 이제 부원수를 겸하게 된 거예요. 김응하가 선천군수로서 좌영장을 겸했듯이 이 사람도 평안병사라는 직함을 그대로 가지고 부원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원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 이 사람이 원체 전공이 많고 유명한 분이다 보니 품계가 굉장히 높았어요. 정일품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는 종일품. 나중에 출병한 직후에 야, 고생이 많으니까 하나 올려주자 해서 보국수목대부 정일품 아랫단계로 딱 올려줍니다. 엄청 높죠. 도원수 강옥립은 자원대부. 자원대부면 이제 정이품 아래쪽입니다. 낮아요. 그러니까 도원수인데 부원수보다 품계가 3단계 아래예요, 지금. 어쨌든 부원수로서 심화 전역에 참가했다가 패전 이후에 강옥립과 함께 구류됐다가 1623년에 사망했다. 충렬록에 보면 이 두 원수의 투항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김응하를 칭찬하려는 책인지 이 두 사람을 욕하려는 책인지가 좀 혼동이 가더라. 실제로 여러분도 만약에 보시면 그런 인상을 받으실 거예요. 강옥립과 김경서가 군대를 쥐고서 명나라 장수들 유전과 교육을 구해주지 않고 갑옷을 벗어 투항했다. 이게 서문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피로 양수, 포로가 된 두 원수, 이수 부전이항. 두 원수가 싸우지도 않고 투항을 했다. 저 오랑캐에게 항복한 두 원수 막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투생, 살기를 도모했다. 그 다음에 해갑, 갑옷을 풀었다. 그 다음에 쟁투적, 앞다투어서 적에게 투항했다. 아주 치욕적인 말들이죠.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만약 김응하를 원수로 삼았다면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오랑캐의 속으로 뒤집고 칸을 베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투항한 장수로서의 오명을 뒤집어 쓴 두 원수입니다. 심화 전역 이후에 조선 내부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 끌어오르죠. 사실 광해군이 나중에 이상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변사에서는 강옥립의 처자를 구류하고 처벌을 해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상식이긴 합니다. 투항을 했으니까. 도원수라고 하는 것은 국왕의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싸우라는 명령을 갖고 갔지 가서 외교를 하거나 투항을 하거나
이런 지시를 받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여기 되는 게 구도거든요. 구도 자체가. 그런데 광해군이 이거를 주저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의심과 소문들이 유포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어쨌든 1619년부터 26년까지 김경서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유포됐습니다. 살해됐다, 병으로 죽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등등 얘기가 나오고요. 1630년 약 인조 반정으로부터 8년 뒤에 인조가 복관을 지시를 하는데 이미 죽었죠. 1627년 정묘란 이후에 양국이 국교를 맺으면서 정보가 유통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는 김경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족들도 몰랐던 거예요. 김경서가 신원되고 복관된 것으로 인해서 강홍립은 이제 홀로 이제 오명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들에 대해서도 변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김경서는 점차 투항과 무관한 인물이 됐다가 증직, 정려, 시호, 치제, 배양 등 김응하와 마찬가지로 충절인의 반열에 이제 올라서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명나라에서 뭐라 그랬냐면 투항 조선군이 성체 안에 있다는 게 우려된다 라면서 누르하치가 두원수와 조선군을 모조리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원수는 얘기가 안 나오죠 지금. 이게 소문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명조정에서 올라왔던 보고서입니다. 한 번 더 나와요. 다른 문서거든요. 누르하치가 천령을 공격한 뒤로 무리를 동원하여 또 조선의 배신 김경서 등을 살해하여 안으로부터의 반란. 그러니까 지금 4,000명 정도의 투항 군대가 후금 안에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집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사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건 와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죽였을 리는 없죠. 굉장히 가치가 높은 포로기도 하니까. 어쨌든 이 양수 투항의 기록이 이제 삭제되는 과정입니다. 왼쪽은 중초본이고 오른쪽은 정초본이에요. 뒤로 4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그냥 보이시죠? 이때 시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밀지를 받고 투항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건데 지금 정초본에 보면 제가 표시는 안 해놨지만 삭제됐다. 이 내용이 삭제됐다. 자, 보면 양수라고 했습니다. 두 원수, 이게 삭제됐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응서, 후, 개명, 경서. 원래 김응서였습니다, 이름이. 응서는 나중에 김경서로 이름을 개명하였다. 김인현의 심하의 역에서 부원수로서 도원수, 강홍립과 함께 오랑캐에게 항복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빨간색 글씨가. 지워야 된다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쪽엔 정초본에 가면 삭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응서는 나중에 경서로 이름을 개명했다. 김인현 심하의 역에서 부원수로서 후항후 노적, 그러니까 오랑캐에게 투항했다. 여기는 김경서만 나오거든요. 심지어 여기는 보이네요. 바로 작은 글씨로 응서, 후, 개명, 경서만 남기고 김인현의 역에서 후금에게 투항했다라 문구를 지워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더 웃긴 건데요. 저기 빨간 글씨로 써있는 글씨가 뭔지 아십니까? 강홍립. 그쵸? 요거는 처음에 마찬가지로 김경서가 투항했다라고 썼다가 이게 잘못된 거야. 강홍립을 바꿔라고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됐죠. 여기 보시면 강홍립 등이 항노한 것은 하세국이 인도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름을 김경서에서 강홍립을 바꿔놨죠. 그러니까 이게 신원, 그러니까 원한이 풀린 거고요. 복관이 된 그런 겁니다. 그 강홍립의 행위로 기록된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김경서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강홍립이 뭘 했다. 이건 다 남겨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이는 것처럼 김경서가 포함되지 않은 사로는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김응하처럼 그냥 일사천리 진행된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지난하게 갔어요.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워요. 아들이 이제 김득진, 이 사람도 무관인데 상소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해요. 아까는 김응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현창을 해줬다면 이 사람은 이제 아들이 이제 상소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리 아빠가 강홍립과 같은 죄를 졌다고 하니 나 원통하다.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정도로 가다가 1630년 2월에는 평안도 유생이 상소를 올리죠. 평안도 출신이거든요. 김경서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광해군 때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 못했었기 때문에 김응하 장군의 김장군 전에 경서 항로, 김경서가 오랑캐에게 항복했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됐다. 배포된 책을 다 걷어들여서 다 고쳐달라. 그 요청을 해준다. 그러니까 김경서는 지금 아들이 해주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해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병사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정성이 있었고 급기야 이 때문에 죽게 되었으므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용서할 도리가 없지 않다. 관작을 회복시켜서 오랑캐에게 항복하고도 끝내 부끄러지 않는 자, 강홍립이 뜻하는 거예요. 경계로 삼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강홍립은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김경서는 조금 이제 복관. 그래서 복관됐다는 건 받았던 보국순옥 대부의 풍계를 다시 받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마도 필연이겠죠. 강로전이라는 소설이 발간이 됩니다. 권칙의 강로전. 강로전 뭘 뜻할까요? 강홍립 오랑캐전. 그러니까 요 1630년이라는 해에 김경서는 용서받았고 강홍립은 회복될 수 없는 길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얽힌 사연. 아까 풍계 얘기 잠깐 드렸죠.
김경서의 신원과 복과는 후금의 동정을 막 밀서를 몇 개 올렸어요. 밀소, 상소문을.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살해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24년에 후금 정탄병이 생포되면서 전한 소식, 두 장수 가운데 이렇게 사납게 생긴 사람이 있고 얘는 작년에 병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나머지 한 장수가 병사 30여 명을 거느리고 늘 우리 장수, 그러니까 누라치 있는 곳에 드나든다. 지금 이것도 지금 딱 보시면은요, 그냥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누라치랑 친하다 이거예요, 강홍립이. 손님 대접 받고 있다, 포로 대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결국 강홍립에 대한 평가를 악화시킨다, 아주 기여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경서의 사연이 병사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명나라를 통해서 살해됐다라는 소식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는 청나라, 그러니까 후금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로전이라는 소설에는 강홍립의 밀고로 김경서가 살해됐다,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청측의 기록에서 이게 진짜 나와요. 만문노당이라는 만주어 자료인데요. 이게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한글로. 볼까요? 조선의 안바하판, 대관, 이 김씨 성의 관원이 양국에 화친하고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선과 후금에 조선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종용한다고 밀고하였다. 칸이 분노해서 그를 대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고 부야니알마, 그러니까 소민들과 함께 가뒀다. 그러니까 격리시켰다. 그런데 이때 그는 목을 며 죽었다. 이상한 글이에요. 손과 발을 묶었는데 목을 매서 자살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자, 여기서 대관, 강홍립이에요. 안바하판. 그다음 김씨 관원, 김경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주 측 자료에서 만주어 사료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김경서가 조선과 접촉하려는 것을 강홍립이 차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홍립과 김경서에 얽힌 사연을 좀 보시면 품계 문제도 있었고, 사실 출병 과정에서 도원수한테만 도원수의 그 도끼, 절월, 부월이라고 하는데 그걸 내렸는데 김경서한테는 내리지 않았어요. 김경서는 그냥 평안병사로서 부원수라는 직함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원래 원수라는 게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의 절월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원수에 예속돼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김경서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강홍립한테 내가 일방적으로 통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수에게 철군을 요청했으나 저지당하고 이후에 투항하더라. 그 다음에 그 6번째 보시면 강세작이라고 하는 황조,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조선군 진영으로 막 도주해서 들어갔더니 조선군 원수 둘이 막 싸우고 있더라. 보니까 내가 조선어는 모르지만 기색을 보아하니 한 명은 싸우자고 하고 한 명은 투항하자고 하는 것이더라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게 누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제 그거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제 알아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다시 쭉 이후에 현창 작업 때도 계속해서 강세작의 증언이 인용이 됩니다. 무오년의 전역, 그러니까 심화 전역을 무오년 전역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역적 강홍립이 혼조, 그러니까 광해군의 밀지를 바꿔서 부원수의 관함을 김경서에게 주지 않고 도리어 김경서를 혼자 적진에 가게 하였습니다. 뭐 등등. 이튿날 강홍립이, 여기 보면 강홍립과 김경서가 아니라 이제 바뀌었죠. 강홍립이 투항했습니다. 김경서는 절개를 지키다 죽었습니다.로 평가가 거의 극단적인 정도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경서의 추정. 나중에 이제 우의정까지 가시고요. 보국승록 대부잖아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죠. 그다음 정려 뭐 등등 하는데, 사실 정조 때에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김경서는 심화 전역에서 원수가, 그러니까 강홍립이죠, 배반하고 한 명의 군사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잘못된 소문이 많아 그 외롭게 바친 충성을 밝히지 못해 처음에는 뭐 등등등등 나중에 깨달았다. 그죠? 다만 그가 주먹을 휘두르며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김응하급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충과 역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충절의 상징이었던 김응하, 역절의 상징이라고 쓰는 강홍립, 이 이분법적인 평가 속에서 김경서는 지금 갈 곳을 살짝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중이긴 한데, 김응하가 원체 높이 올라가 있다 보니 김경서를 여기까지 올려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조가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 했어요. 뭐 오직 부원수, 여기는 지금 부원수는 싸우지는 않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막 피를 흘렸다 뭐 하는데, 뭐 인조반정 이후에 절개가 드러났다 뭐 등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세태 유화집에 수록된 당시의 상황. 김응하는 급히 강홍립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나 강홍립은 응하지 않았다. 김경서는 홀로 나아가 싸우고자 하면서 강홍립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오랑캐 무리들이 막 지쳐 있으니까 우리가 협공하면 물리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거짓말이 섞여 있죠. 굉장히 좀 포장이 된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김경서도 강홍립한테는 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약간 이쪽 투항과예요. 투항한 과. 충절 쪽이 아니고, 김경서 현창의 귀결은요,
어쨌든 김응하와 동급으로 거의 올라가는데 이제 성공을 합니다. 마지막 차이가 있다면 김응하와 달리 대보단에 배양되지 못했다. 대보단이 뭐냐면 만력제 있죠.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대 보내줬던 명나라 황제 만력제를 기리는 재단인데 이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충신들을 막 같이 집어넣어요. 이때 명나라가 없기 때문에 정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존주대의 의리를 자기 걸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주로서의 충성 서약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모두 주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들어가는데 김경선은 끝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연결고리가 생겨난 게 뭐냐면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보이는 차패입니다. 차패. 이게 경략 양호의 김도원수 차패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거 오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김경선은 부원수잖아요. 근데 이 문서는 뭐냐면 경략 양호가 아까 교일기라는 감군을 통해서 평안병사 김경서한테 보낸 차패문, 그러니까 뭐 지시, 공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부원수라고 안 쓰고 글자를 도원수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이제 아주 한 300%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명나라에서도 알아본 거다, 인정을 해준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야, 이건 명나라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얘도 올려주면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사실은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김경서 이 차패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순신도 똑같아요. 이순신도 나중에 그 팔사물이라고 해서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8가지의 물품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보단에 배양이 돼요. 김응하는 아까 잠깐 나왔던 요동백이라는 시호 때문에 배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패를 이거를 끼워 넣은 거죠, 사실은. 이 충절을, 현창 사업을 완성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강홍립입니다. 강홍립 같은 경우는 1597년 딱 정유재라는 발발한 해인데 문과급제에서 전형적인 문과의 길을 걸은 인물이죠. 조선 왕조는 도원수는 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관은 부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럼 한거라고는 이제 전형적인 문관의 길을 걸은 거예요. 뭐 언론 쪽 계시고 3사 쪽에 있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특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군사적 재능이 있었어요. 김경선은 비난을 했지만 확실히 군사적인 능력을 좀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식견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1609년 광해군 원년인데 문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함경, 남도, 병마, 절도사를 갑니다. 함경도 관찰사가 아니고요, 병마, 절도사를 문관 신분인데 가요.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함경도가 지금 너무 피폐해가지고 무관들이 있으면 안 돼, 문관이 가야 돼, 이런 논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한 지역에 백면 서생을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문무겸전의 임무를 보내야 된다 라고 해서 선발된 인물이 강홍립이에요. 그러니까 강홍립은 문관이면서도 조금 군사적인 재능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병기 방어사 얘기도 해야 되는데 수원부사 문제가 사실은 임진왜란 끝난 직후부터 중요한 아주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리 싸움이 있었어요. 수원부사는 굉장히 큰 관직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큰 도시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경기도 방어사라는 게 있는데 경기도 방어사가 수원부사를 겸직했어요. 그럼 이게 본직이다 보니까 방어사는 무관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무관이 수원부사 자리를 계속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말장난 같지만 앞뒤로 바꾸면 돼요. 수원부사 겸 경기방어사 하면 돼요. 그러면 문관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611년까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다가 광해군이 끝까지 안 들어줬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안 바꾸고 하다가 하도 이제 문관들이 난리를 치니까 바꿔줬어요. 그래서 수원부사 겸 경기방어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 임명된 게 남병사의 임무를 마치고 온 강홍립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군사적 중지. 사실은 문관이 아닌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에 갔던 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전형적인 문무겸전의 인물로 정평이 났다. 그리고 보면 이 사람도 그 심화전투 직전에 처음부터 원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평안병사 명단에 올라갔어요. 물망에, 후보군에. 근데 거기서 이제 김경서가 낙점이 되고, 그다음 6월에 원수의 후보, 그러니까 원수는 이제 도원수죠. 도원수 후보 명단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도원수는 문관, 부원수는 무관으로 임명한 관행. 그다음에 이런 직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도원수로서 어쨌든 심화전형에 나갔다가 후금에 구류되고 훗날 조선의 적신이 되는 오명을 전유하게 된다. 어느 정도의 오명을 뒤집었냐면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지금 광해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강홍립까지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조선시대의 강홍립이 어느 정도냐면 고종대쯤 되면 원래 역적들도 웬만하면 다 신원이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괄,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이괄의 반란이라고 아세요?
막 도성을 함락시킨 미중유의 내란이었거든요. 그 사람 안 되고요. 강훈입 안 돼요.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거의 정말 최악의 악명을 쓰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우리가 현대까지 이어갈 필요는 없지만요. 자, 심화 전투 당시 행적을 보면 좀 애매하긴 했어요. 후미에서 행군했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행군 속도 지연시킵니다. 불량미가 없다 이러면서 지쳤다. 우리는 보병 중심이다 뭐 등등 하면서 행군을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켰어요. 실제로. 후금군을 최대한 안 만나려고 했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마치 명나라 군대의 뒤에서 명군한테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차 전투에서 앞에서 와르카시에서 명군이 전멸할 때 막 전투의 함성이 들리니까 첫 번째 내린 지시는 자, 주력 부대는 다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전투가 벌어졌으면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명군이랑. 그러면 사실은 속도를 높여서 전장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걸 회피하고 지금 진을 쳐버린 거예요, 그냥. 방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로 강훈입은 처음부터 대치하고 있다가 내가 합로가 돼야지 하진 않았을 테고 대치하고 있다가 여기 온 거는 명나라 때문에 온 거지 우리 때문이 아니다 라고 교섭을 하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앞에 가고 있던 김응하의 좌영은 너무 적과의 간격이 좁아서 미처 이동을 못 시키고 결진을 해버린 거예요. 진을 쳐버린 거죠. 그럼 3,000명의 군대가 진을 치면 이거를 지금 거리가 5에서 7이었다고 하니까 2km 정도인데 기병으로 뛰쳐오면 금방 와요. 근데 이 거리에서 군대를 풀고 산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정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진을 하고 우영하고 준영은 산으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올라간 상태였는데 강훈입이 보다가 어쩔 수 없다. 우영 보고 너 내려가라.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갈게 라고 했어요. 이 대치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다가 후금군이 우영이 내려오는 걸 보고 싸우자는 거 맞구나 하고 들이친 거예요. 그래서 좌영하고 우영이 연진, 그러니까 진을 합치기 전에 좌영을 작살내고 이어서 우영을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훈입의 중영은 그 위에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쩌지 하다가 그대로 이제 고립 포위되는 이게 전투의 전반적인 전개의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부원서 김경서 다툼 끝에 투항, 본인 입으로는 난 투항한 적 없다고 하거든요. 강훈입은 나는 화친을 한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항 맞는 것 같고요. 자, 투항 직후에 무장을 해제하고 구류가 됐다. 이 과정에서 명나라의 강군 교육이라는 사람은 그 언덕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조선군 사이사이에도 도주해온 명군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후금군이 걔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학살해버려요. 그 앞에서. 조선군은 무장해제시키고 학살을 해버려요. 근데 그때도 이제 순순히 내줬다.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하고 지금 동맹으로 출전했잖아요. 근데 학살하는 거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었다라는 것도 나중에 강훈입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생존 장병 한 4천여 명은 포로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만주실록에 나오는, 여기 보면 한자로 가운데 보시면 강공립, 솔병규향, 강홍립의 오자예요. 강공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귀순했다, 항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중간 충렬록에 나오는 네 번째 그림. 소위 양수투항입니다. 양수투항. 여기까지는 이제 두 원수가 항복을 했다. 그러면 이 시기적으로 1798년이면 정조연간인데 아까 감동받았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중간 충렬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621년에 만들어진 최초 본을 토대를 유지한 업데이트 차원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은 이렇게 남게 됐다. 맨 앞에 있는 두 사람이 강훈입과 김경서다. 후금에서 행적과 소문. 근데 강훈입은 후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힘들게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화 전역 이후에 이 사람 뭐 했느냐? 조선과 후금의 화친 교섭을 주도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소문에다가 화친이 성사되면 신도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매를 맞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오늘날 화친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 평화롭고 이런 건가 보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화친의 정확한 조선시대 어감은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타협입니다. 타협. 적과의 타협. 그거를 신하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왕이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감히 얘기를 했다. 화친을 신하가 된 자가 먼저 꺼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왕과의 사전 교감 없이 나올 수 있는 얘기냐. 여기서 이제 밀지설의 분위기가 막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김응하를 충절의 상징으로 거의 이제 국책 사업으로 막 추진을 해버리니까 강홍립은 이제 설 곳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조반정 이후에는 어떤 소문이 유포되냐면 강홍립이 후금군을 이끌고 우리 모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 돌아요. 그리고 정묘호란 때 실제로 강홍립이 선두에서 들어오기는 합니다. 길 안 내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악평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봤을 때는 뭐 투항한 사람이 막 친일 먼저 얘기를 꺼내고 침공한다는 소문이 막 들려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군의 선두에서 오고 있으니까.
근데 강훈입이 와서 한 거는 야 나는 누구다 강훈입이다 지금 우리는 뭐 하러 온 거니까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보내줘 내지는 투항을 해라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그 조선 입장에서 역시 좋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적군이 왔는데 정묘랑 끝나고 귀국을 하거든요. 후금에서 호위시켰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신뢰를 받았다. 이런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경석까지 신원 복권이 진행되면서 역적, 적신, 강로 이런 오명들을 홀로 뒤집어쓰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제목이 보이죠? 강로전 이렇게 있습니다. 자, 투항 이후 후금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가장 큰 잘못이 뭐였냐면 당연히 투항을 했으니 관직은 삭탈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상소문을 올릴 때 나 오도 도원수 강훈입입니다라고 올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원래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지금 도원수가 아니에요. 도원수로 갔지만 지금은 그냥 저쪽 포로일 뿐이에요. 데려올지 말지도 안 들어도 돼.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 와중에 오도 도원수 이런 거 자꾸 하니까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나는 항복한 게 아니다. 나는 하천한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요. 자, 어쨌든 김응하는 두 원수의 입지는 위축되다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훈입의 가족 처벌 요구, 광해군의 거부 이런 것들이 계속 강훈입한테는 악재예요. 사실은. 악재고요. 그다음에 실절인으로서 화친을 공공연하게 발언한 거. 그다음에 부금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나치 포효로 수용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사들은 농장으로 보내진 거고요. 농경노예로. 장수들은 도성 안에서 구류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뭐 했냐면 한인,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이죠. 한인을 현지초로 얻어요 또. 이 사람 집에 여기 가족 있거든요. 그것도 그 와중에 애도 낳습니다. 이거 나중에 귀국한 다음에 이 사람도 어떻게 처치할지 이것도 처치 곤란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부리고 있는 수종, 포로가 수종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2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후금도 이게 눈치가 없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강홍립 보낼 때 이 사람들 다 보내요 조선에. 약오르겠죠 조선은? 포로 해가지고 고초를 겪는 줄 알았더니 손님 대접을 받고 현지처 얻어서 애 낳고 200명의 하인을 부리며 살고 있더라. 이거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앞에선 투항, 그리고 정묘호란 때는 매국, 적군을 선두에서 이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매국, 이 두 가지의 오명이 겹치면서 이 사람은 이제 회복불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만문호당이라던 만주어 자료에도 이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일단 조선군 관원들에게 베풀었던 걸 보면 후금은 5일마다 소규모의 잔치를 베풀어줬고요. 열흘마다 대규모의 회식을 치러줬습니다. 이게 포로대전 맞나요? 그 다음에 강훈입은 지금 1619년 3월, 5월, 그러니까 전투 끝나고 한 2달 뒤에요. 동해여진이라고 저쪽 두만강 유역에 있던 여진을 얘기하는데 거기를 원정 갔던 후금군이 돌아오고 개선식을 펼치 거기 막 나가서 막 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 1621년 후금이 요양과 심양을 함락했다고 했죠. 그때 이제 허투알라라고 하는 데서 이제 요양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 누르하치가 너 일로 와 하고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집을 별채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가옥도 줍니다. 그 다음에 은을 비롯한 수많은 선물을 제공을 하고 한인 출신 현지처를 또 제공을 하고 1624년에는 재밌는 기사인데요. 강홍립이 항복한 조선관원 6명, 그러니까 장수들이죠. 휘약 장수 데리고 심지어 누르하치한테 신년 할애식도 올립니다. 이거는 조선왕실록에 나온 게 아니고 청나라 사료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 알았는지 전면화 때 보면 저 강훈입이라는 자는 오랑캐 신복이 되어 까닭없이 모국 부모의 나라를 침범하여 우리 백성을 도륙하고 종로사직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오도 도원수라면서 버젓이 방을 내걸어 백성들을 효유하니 그의 죄는 홍타이지보다도 더하다. 거의 뭐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조경이 제시한 거. 이 사람도 사실 이제 척화론의 대표자들이기도 한데요. 그의 마음은 오랑캐를 위한 것이었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어쨌든 정묘랑 끝나고 강홍립이 귀국을 하니까 요미라고 해서 어느 정도 연금 좀 지급해줘 라는 지시를 최초에는 내렸어요. 최초에 내렸는데 이런 조경의 상소를 비롯한 수많은 빗발치는 비난에 힘입어 다 취소되고 이제 강홍립은 조금 있다 죽습니다. 1년 만에. 자, 승정원이 제기한 비판 아주 대단하죠. 강홍립은 여러 항장 가운데 신구, 예전 그러니까 신은 누구였어요? 새로 칸이 된 홍타이지. 구 옛날 누르하치. 그 오랑캐 추장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강홍립이 오랑캐 추장들을 위해 도대체 어떠한 기이한 공로를 세웠기에 이 같은 보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한 한인의 처리와 관련된 비판에서 나온 건데 강홍립이 가가지고 고생한 것도 아니고 온갖 역적질을 다 하고 야 이거 우리는 눈꽃이라서 못 봐주겠다. 이런 것들이 하여튼 계속 제기되고 그 와중에 막 김경선은 복관되고 거의 충절인으로 들어가니 강홍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홍립에 대한 평가는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실 강홍립도 몇 가지 점에서 억울한 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강조했던 건 나는 변발하지 않았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조선에서 투항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예 머리 깎고 만주 8기군에 들어가서 관직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선에서 반란 일으켰던 사람 중에 동아만 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는 그거 내세우면서 나는 변발도 안 했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묘란 때도 나도 처음에 올 때 나 어디 가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본인이 변명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조도 처음에 요미 뭐 연금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쐐기를 박은 게 사실 김경서의 신원이었습니다. 김경서의 신원이 딱 밝혀지면서 신원이 되면서 강옥립은 회복할 수가 없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가져왔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팔산물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순신이 증, 영의정,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이름이 딱 앞에 두 번째 줄에 보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이는데 우리는 딱 이순신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눈부신 전공, 그의 비장한 최후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황조의 공이 있었다. 명나라의 공을 세웠다. 라고 하고 명나라 도독이었던 진린이 황제한테 보고를 했더니 인장과 영패, 깃발, 칼 등 8가지의 하사물을 내리더라 라고 하면서 황단, 배향, 제신, 목록이라는 책은 황단은 바로 대보단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황단에 배양하는 여러 신하들의 목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배양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배양하는 것이고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 여기에 김응화가 들어간다는 거죠. 김응화는 안 가졌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정리를 하자면 김응화 같은 경우 충절이 상징이 됐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그 이유는 국가에서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서 김응화의 분전과 순절을 대대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 프레임은 조선시대를 통해서 쭉 왔어요. 사실 김응화라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전공이라고 할 건 없어요. 심화전투에서는 졌죠. 임진왜란 때는 아직 급제도 안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뭐 뜻딱히 없잖아요. 근데 뭐냐면 잘 죽은 거예요. 죽을 때 너무 절묘하고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눈부신 전공을 세웠지만요. 만약에 노량해전에서 딱 살아남아서 개선장군 행세를 했다면 과연 우리는 그 5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400년인가요? 이 사람을 오늘날 성웅 차원으로까지 추앙하게 됐을까?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서 한 10년 이상 더 거주하면서 고위 관직자를 지내시고 그랬을 때 평가가 바뀔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죽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조선은 더 중요했다. 김경서는 전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임진왜란 때 혁혁한 전공을 치렀고 유명한 전투에는 거의 다 참석을 했었고 훈계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데 평가가 역적으로 갔다가 이 사람은 누가 애써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발벗고 나서서 아들이 억울하다. 사실 저는 이 아들 김득진의 상소를 봤을 때 약간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김응화를. 이 사람도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막 노비가 막 옷을 가져왔대요. 막 옷 불태우면서 막 장사 지내고 보니까 야, 안 죽었댄다. 이거를 반복하느라 우리 가족은 지금 넝마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나중에 신원이 돼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안도 출신인 거죠. 그래서 사실 평안도의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도 사실 걸려 있습니다. 평안도에서는 아주 유명한 유교 형리학자들을 배출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쪽은 약간은 중앙도성에서는 조금 먼 지역이었어요. 그때 우리 지역에도 이런 충신이 있습니다 할 때 대표 주자로 나왔던 게 김경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에서는 김응서 이 사람이 이순신급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순신급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 왜 보면 우리는 진주 남강에 논개가 있잖아요. 북한에는 평양에 개월향이라는 기생이 있어요. 실제로 김응서가 세웠다는 기공이 나중에 보면 소설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개월향이 왜군 장수를 막 꼬드겨가지고 막 하는 사이에 들어가서 살해했다. 실록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고 평양에서 기공을 세웠다고는 나와요. 근데 풍계를 갑자기 확 뛰쳐오른 걸 보면 뭔가 대단한 공적을 세운 거는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죠. 김경서 아는 분은 아마 없거나 아니면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강옥립은 의외로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광해군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제 재조명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뭐 꺾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을 우리가 억울함을 풀어주든 뭘 하든지 간에 적어도 그 사람이 왜 그러니까 조선 왕조는 하여튼 다 명분에 치중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에서 이 사람의 악평이 심화됐고 왜 그가 온 악평을 뒤집어 써야 했으며 조선인들의 심정은 뭐고 그 과정이 뭐냐. 그래서 저는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강옥립을 좋게 생각해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뭐 하신 게 뭐 잘못은 아닙니다만 우리 제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최대한 많은 자료와 많은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